안녕하세요. 올해 63세 여성입니다. 혹시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흔하게 나오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실 겁니다. 전 그걸 평생 겪어왔거든요. 하루는 아들이 그러더군요. 세상에 왜 착한 사람이 없는 줄 아냐고. 그건 멸종된 동물처럼 도태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세상에 하등 필요가 없는 게 선함이니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이치라고 했죠. 계산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제 아들. 물론 그건 제 아들의 탓이 아니었어요. 바로 저희가 잘못 키웠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정확히는 너무 착해서 문제였어요. 누가 도움을 청하면 어김없이 손을 내밀어주고, 누가 돈을 빌려달라면 선뜻 내주고, 누가 사업하자고 하면 덜컥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장점인 줄 알았어요. 착한 사람이니까 저한테도 잘해주고 아이한테도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남편의 착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사기꾼들에게 표적이 되었으니 우리 가족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가 저희가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아들이 이제 막 2돌이 지났을 때였죠. 남편의 사촌 형이 찾아왔어요. 좀 뺀질거린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 키가 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을 와락 껴안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이게 얼마만이야? 소식은 종종 듣고 있었는데 외국에 있느라 결혼식도 못 갔네. 반가워. 남편도 반가워하며 거실로 안내했죠. 형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남편의 사촌 형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며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들어왔다며 얼마 전 외제차를 뽑았다는 말도, 큰 계약이 진행 중인데 잘 되면 남편에게도 동업을 하자고 할 생각이었다는 등 눈이 핑핑 돌아갈 것 같은 말을 하더군요. 제게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화장품도 선물했죠. 이게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라고, 유명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에이, 별것도 아닌걸요. 결혼 선물도 못했는데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뭐 세탁기? 냉장고? 뭐든 상관없어요. 사촌형이긴 해도 제 친동생이라 다름없으니까. 괜찮은데. 에이, 드린다고 할 때 받는 거죠. 거절도 계속하면 예의가 아니거든요. 저는 부담스러워서 대답 대신에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하던 사촌형이란 사람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다며 나갔고 다시 돌아온 남편의 손에는 차용증이 들려 있었죠. 남편 말로는 진행하는 계약에 문제가 생겨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빌려줬다고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넌지시 말을 했죠. 여보, 우리 지금 여유가 없잖아. 아이도 태어났는데 앞으로 목돈 쓸 일이 있을 거고. 그래도 계약 끝나면 한 달 안에 바로 준다고 했어. 무엇보다 형이 힘들어하는 건 도저히 보기가 힘들고. 잘 진행되지 않을까? 형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 난 믿어, 여보. 그래도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인데.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도와달라는 사람이면 언제든 손 내밀어주고 싶어. 어쩜 그 사람에겐 내가 유일한 희망이었을지도 모르잖아. 당신 말처럼 평생 한 번을 오지 않다가 찾아온 거면 많이 힘든 상황 아닐까 그런 마음도 들고. 남편도 마냥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외제차를 보고 눈이 돌아서 빌려준 건 아니었어요. 단지 돈을 빌려주겠다 억지로 웃으면서 찾아왔을 그 마음 아픈 과정을 읽은 거였죠. 어린 시절 남편은 무척 가난했었는데
어머니가 여기저기 돈을 빌리는 걸 봤었다고 합니다. 외상으로 해달라는 걸 거절했던 구멍가게 아줌마, 굳은 표정으로 삿대질하던 할머니, 한심하다며 그렇게 쪽팔리게 살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형제 자매들까지 어린 마음에 그 정도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나 원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본인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죠. 때문에 기꺼이 도울 수 있을 때 누구든 도우려고 했고요. 문제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용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사촌 형도 예외는 아니었죠. 역시나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2달이 흘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보채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다며 가만히 있었던 남편이 거의 반년 후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찾아가 봐도 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들어보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완전히 잠적해버린 겁니다. 여보, 형이 왜 이러는 걸까? 전화도 안 받고 혹시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건가?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죠. 사업은 무슨, 당신 사기당한 거야. 그 사람이 당신 속인 거라고. 아니야, 형이 그럴 사람 아니야.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 무슨 사정? 사정이 있었으면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미국으로 돌아갔겠어? 그나저나 그럼 집도 빼야겠네. 집주인이 세 올린다는데 우린 그거 감당 못할 거야. 그게 우리가 가진 목돈의 전부였는데 이사 가면 우리 아들 유치원도 문제고. 어쩜 좋아? 아니야 여보, 형이 분명 연락 줄 거야. 형이 나한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 믿어. 사람이 사람을 안 믿으면 어떻게 살아. 조금만 기다려주자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형을 믿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뒤늦게 다른 친척들에게도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된 건 덤이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힘들다는 사람을 도왔다가 사기를 당했죠. 그래서인지 우린 아무리 애를 쓰고 밤낮으로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늘 간당간당하고 위태로울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태로움은 오랜 시간 지속되었죠. 아들이 자라면서 문제는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난해? 저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죠. 아니야, 왜 그런 소리래. 부자는 아니라도 가난하다고 볼 순 없지. 아들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근데 엄마랑 아빤 왜 다른 집 부모님처럼 여행도 안 가고 매번 일만 해? 엄마랑 아빤 맨날 힘들게 일하는데 집도 매번 점점 좁아지고 놀지도 않잖아. 아들, 그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저축을 하는 거야. 미래? 그럼 나중엔 아파트 뭐 그런 곳 가는 거야? 그럼 엄마랑 아빠가 노력하면 그 정도는 금방이지. 조금만 불편해도 참아, 응? 제 가슴이 아팠지만 전 억지 웃음을 지었죠. 아들은 말귀를 알아들은 것처럼 고개만 가만히 끄덕였습니다. 워낙 눈치 빠르고 영특한 아이니 대충 상황은 아는 듯했죠. 하지만 그런 순수한 질문은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어요. 아이의 눈앞에서 집안 물건들이 압류되는 걸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언니였고요. 결혼하고 소식이 끊긴 거나 마찬가지였던 언니가 저희 부부를 찾아와 말했죠. 우리 애가 많이 아파. 백혈병이라네. 뭐? 백혈병? 아니 언니 왜 말도 안 했어? 그런 일 있으면 미리 말이라도 했어야지. 병원에 애 있는 거야? 우리가 내려갈게. 아니 이참에 같이 내려가. 됐어. 번잡하게 같이 가면 뭐가 달라지니? 그랬으면 진작에 내려와달라고 했겠지. 내가 급한 건 다른 건 아니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야. 혹시나 돈 좀 모은 거 없니? 보험 들어놨으니까 나오면 바로 줄게. 그니까 부탁 좀 하자. 응? 얼마나? 있는 거 싹 다. 어차피 돌려준다니까. 보험 빵빵하게 들어놔서 문제될 거 없고. 더구나 애 병이 며칠 입원한다고 싹 나을 병도 아니잖아.
그래서 최대한 넉넉하게 빌리려고. 근데 우리가 목돈이 없는데. 내가 오죽하면 이래? 근데 언니도 알잖아, 우리 집 형편. 알아. 아는데 뭐. 그럼 너 조카 죽으란 소리니? 그래? 너 정말 해도 너무한다. 내가 너 어릴 때 얼마나 챙겼어. 우리 엄마랑 아빠보다 내가 더 챙겼던 거 기억 안 나? 너 똥기저귀 내 손으로 빨아서 입혔고 너 밥도 내가 챙겨줬어. 평생을 아들만 끼고 살던 부모님들 틈에서 너 안아 올린 것도 나였고. 근데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언니,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 너 국수집 열겠다고 말하고 다녔잖아. 그럼 돈 좀 있는 거 아니야? 길바닥에서 장사하는 거였어? 너 정말 머리 크더니 계산적으로 됐구나. 장사할 돈은 있고 내 자식 살릴 돈은 못 주겠다. 지금 그 말인 거네. 그건 아니지만 이미 보증금 넣어버렸으니까 그렇지. 당시 저희는 그간의 빚을 다 갚고 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 두 사람이서 작은 국수집을 열기로 했던 거죠. 오로지 그 가게를 열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나갔고 미친 듯이 일을 해왔었죠. 그렇게 모은 돈이 가게 보증금으로 다 들어갔기에 수중에 돈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걸 곁에서 듣던 남편이 나직하게 말했죠. 아이가 아프다는데 도와줘야지. 일단 대출을 좀 알아볼게요. 제부, 정말이죠? 너무 고마워요. 내가 제부 도움 언젠간 받을 줄 알았어. 이 은혜는 절대 안 잊을게요. 우리 애만 살면 그때부터 나 제부 떠받들고 살 거라고 약속해요. 아닙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게 맞죠. 고마워요, 정말로.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서 저희 언니에게 빌려줬는데 언니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가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 언니는 진즉에 이혼을 했고 아이는 형부가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는 도박이었고요. 그렇게 떠넘겨진 빚을 우린 감당하지 못했고 가게 보증금은 물론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도 압류가 들어오게 된 거죠. 심지어 아이 물건에까지 빨간색 딱지가 붙었는데 아마 그때 제 아들이 꽤 큰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못난 부모를 만난 덕에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고요. 저희 아들이 중학생이 될 무렵부턴 저희와 대화 자체를 거부했고 집으로도 잘 안 왔습니다. 무엇보다 일전엔 엄마 아빠라고 하며 반말도 했는데 존댓말까지 섞어 하더군요. 남들은 예의가 바르다 뭐다 하지만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였죠. 아들, 너 자꾸 어디서 자는 거야? 집에는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거냐고. 피곤하니까 그렇죠. 이 집까지 기어 올라오면 숨이 턱턱 막혀서. 그냥 친구 집에서 지내는 건데 그러면 안 될 이유 있어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남의 집에 왜 신세를 져? 그 집 부모님도 불편해하실 거고. 안 불편해해요. 제가 친구 공부 대신 봐주고 있으니까.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저 좀 있으면 고등학생 되고 그때부터 공부에 매진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런 집에서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겨울엔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내려가는 길은 미끄럽고 여기 근처로 오는 것도 마을버스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차라리 얹혀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조만간 이사 갈 거야. 갈 테니까 집엔 들어와야지. 너희 아버지 걱정 많이 하셔. 그저 아들이면 껌뻑하는 사람인데. 제가 아는 조만간은 이렇게 긴 기간이 아닌데. 그놈의 조만간 언제요? 뭐 나 대학 가서? 아님 30살에? 아님 결혼하고? 애초에 그렇게 걱정되고 껌뻑 죽으면 아버지 행실이나 똑바로 하고 살라고 그래요. 남한테 다 퍼주고 거지처럼 사는 모습만 보여주지 말고.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뭐? 행실? 너 엄마 아빠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요, 행실. 내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행동거지를 지적하기 전에 두 분이나 똑바로 사시라고요. 두 눈 뜨고 사기나 당하고 돈 뜯기고 살지 마시고요. 너 정말 엄마한테 한번 혼나볼래? 누가 버릇없이 그런 말을 해? 아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니 친정 식구부터 아버지 주변 사람들까지도 두 사람을 호구로 보고 뒤통수 칠 생각만 하는데 뭐가 좋다고 허허실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어디서 나오는 근본 없는 자신감인지. 아들, 너 정말 너 왜 그래? 어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됐고, 앞으로 저한테 이런 일로 잔소리하지 마세요. 싸우기도 짜증나니까. 고작 중학교 2학년이 저런 말을 하다니 처음엔 충격이었습니다. 나중엔 슬퍼지더라고요. 어린아이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냈구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착함이 가족을 말라가게 만들었다는 걸 말이죠. 그 일이 있고 저와 남편은 다짐했습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일단 우리가 먼저 살고 보기로 말이죠. 실제로 어떤 날은 다투기까지 했고요. 당신 나랑 약속했으면서 또 이래? 절대 안 될 일이야. 나 이제 못 참아. 아 여보, 근데 들어보니 사정이 너무 딱하고. 우리 아들 집에 안 들어온 거 일주일 됐어. 근데도 남의 사정 이야기야? 나 당신 착하고 정직한 거 알아. 그것 때문에 결혼했고. 근데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도 좀 살자 여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돈 필요하면 차라리 날 팔아먹든가. 아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더는 싫다고. 우리 아들 저대로 두면 망가진다고. 알았어, 내가 거절할게. 미안해. 못난 나 때문에. 축 늘어진 걸 보니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저도 더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다행히 남편은 제 의견을 따르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날, 남편이 제법 큰 목돈을 저에게 줬습니다. 10,000원권 100장 세목금이라 저는 놀라서 물었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내가 번 거야. 우리 이제 진짜 잘 살 수 있어. 빚도 다 갚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뭘 알아듣게 말을 해야 알지. 갑자기 빚을 어떻게 갚아? 설마 우리 언니가 빌려간 그 돈 다 갚았단 말이야? 그거 다 갚고도 남은 돈이야. 도대체 어떻게 뭘 했는데? 당신 뭐 이상한 일 하는 거야? 나 친구랑 사업 시작했어. 처음엔 안 믿겼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알겠어.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이라는 걸. 나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고 조만간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당신이 그랬잖아. 욕심 좀 가져보라고. 우리도 우리 살 길 먼저 열어보자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기적으로 살아보자고. 기억나지? 그거야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돈 안 빌려주는 것만 해도 된다는 거지. 이건 혹시 사기 아니야? 왜 그 돈 투자해주면 불려준다는 사기가 있다고 뉴스에서 봤거든. 아니야, 돈 하나도 안 들어갔어. 진짜야. 그런 거면 내가 안 했지. 우리 이제 진짜 고생 끝이야. 앞으로 당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 이제 일도 안 해도 되고 이 돈은 자유야. 뭐든 해. 당신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써도 되니까. 알았지? 진짜로? 정말 써도 되는 거야? 남편이 준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의 학원을 끊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독서실도 등록해줬고요. 공부를 워낙 잘해서 전교에서 1등도 여러 번 해온 아들에게 처음으로 부모다운 행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2년 만에 이사도 가게 되었습니다. 오르막을 한참을 올라도 끝이 보이지 않았던 판자촌에서 번듯한 아파트로 말이에요. 가장 먼저 아들의 방을 꾸며주었고 좋은 옷도 사서 입혔습니다. 남편도 좋은 차를 뽑았고요. 아들도 달라진 환경에 크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친구 집에서 더는 자고 들어오는 행동만은 멈췄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던 날은 그리 길게 이어지지 않더군요. 그것도 하필이면 아들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죠. 저희가 살던 아파트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고 돈을 갚으라며 난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사기꾼이라며 욕을 했죠. 처음에는 남편도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죠. 그때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흘러갔어요. 조사를 한다고 우릴 불러낸 경찰은 저희 남편에게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투자 회사라는 거 대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그쪽 남편분이죠? 저희 남편은 그런 거 모른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남편 친구가 그냥 자리만 하나 준 거라고. 정말이에요. 그 친구가 책임을 물어야지 왜 우리 남편이 빚을 갚아요? 경찰은 한숨을 쉬었죠. 이봐요. 그건 본인들 주장이고 어쨌든 그 자금으로 집 사고 차 사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거 사실 아닙니까? 피해자들은 저렇게 많은데 그쪽 남편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시긴 힘들다 이거고요. 물론 그 친구라는 분도 소재 파악이 되면 경찰에서 알아서 조치할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됐고 자세한 건 재판으로 따지세요. 이거 생각보다 가벼운 일 아닙니다. 투자 사기 사건이고 액수도 엄청나게 커요. 우리 남편은 아니라고요. 그럼 뭘 피해봤는데요? 그쪽 남편이 거기 돈 투자했어요? 그건 아니지만 근데 거기서 돈 벌었죠. 그야. 하지만 그 돈이 사기친 돈인지 몰랐다고요. 어쨌든 사기친 금액을 나눠 먹었고 이득을 보셨잖아요. 근데 죄가 없다니 양심이 좀 있으세요. 저 피해자들 안 보이세요? 남편은 그 일로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조사를 받는 와중에 2번이나 쓰러졌어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는 게 아니었죠. 그 착한 사람이 갑자기 사기 사건의 공범이 되었으니 속은 말할 것도 없이 썩어갔을 테고요. 결국 남편은 고민 끝에 우리가 살던 집, 자동차, 있는 물건을 몽땅 팔아서 피해자 몇 명에게 돈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모두를 구제할 수는 없었던 거죠. 우습게도 그들은 행방도 찾지 못한 실질적인 대표보다는 조금이라도 주려고 노력한 저희 집을 공격하는 걸 택하더군요. 왜 저놈들 돈만 돌려주냐? 우리도 달라. 내가 더 피해가 크다면서 말이죠. 그중 일부는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깽판을 치기까지 했답니다. 아들은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그보다 더 크게 분노했어요. 아들,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절대로 2번을 학교 못 찾아가게 할 테니까 너는 수능 생각하면서 그냥 공부에만 전념해.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구질구질하고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요. 도대체 부모란 인간들이 저한테 해준 게 뭐죠? 이럴 거면 차라리 고아원에 보내지. 아니 애초에 태어나게 하지 말지 왜 낳아서 절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면목 없구나. 내가 어떻게든 상황 수습하고. 수습? 아버진 사람도 아니야. 그냥 그 아저씨처럼 쌩까 써야죠. 해배를 도피라도 했어야죠. 나라면 피해자들이 우리 집 앞에 목을 매달아도 못 본 척했을 거예요. 돈 다 돌려주면 누가 고맙다고 인사나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100억이고 200억이고 횡령해도 잠깐 처벌받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린 왜 이 꼴인 건데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럼 이 애비가 다른 사람들 피 같은 돈을 써야 했다 이거야? 사람이 그럼 못 써. 어차피 빼도 박도 못하게 형량 받을 거고요. 반성한 티가 난다고 해서 아버지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면 그냥 눈 감고 못 본 척 뻔뻔해지기라도 했어야죠. 그게 맞죠? 너 이놈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오히려 여유롭게 웃었죠. 네, 저 부모님 보고 이렇게 자랐어요. 아, 저렇게 살면 인생 망하는 거구나. 저렇게 퍼주면 결국 뒤통수 맞는구나. 멍청하게 사기꾼한테 사기나 당하면서 사는 게 저토록 끔찍한 일이구나. 부모한테 배운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왜요? 이때 남편은 아들의 뺨을 때렸고 본인도 놀랐는지 엄청나게 당황하며 아들을 살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그러려던 건 아닌데. 어디 봐. 하지만 아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돈 없는 부모? 아니 뭐 때리는 부모? 아니. 더럽게 착한데 돈 없는 부모야. 버리지도 못하고 내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죄책감 들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제일 싫어.
차라리 때리고 욕하고 발길질이라도 하면 당장에 인연 끊을 수라도 있었을 테니까. 그날 이후 아들은 완전히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재판을 받았고 실형을 살기 시작했죠. 죗값을 온전히 받겠다며 항소도 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고요.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어떻게든 남편이 돌아오는 날까지 버티기로 다짐했죠. 그런데 출소를 4달 남긴 날, 그곳에서 눈을 감고 말았던 겁니다. 심장마비로 말이죠. 집을 나갔던 아들을 다시 만난 것은 남편의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어요. 물끄러미 영정사진을 보고 있던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죠. 너 어떻게 알고 왔어? 너 지금 꼴이 그게 뭐야? 어디 다친 거야? 저는 아들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텅 빈 눈으로 절 보더군요. 신경 꺼요. 저 그냥 확인하러 온 거거든요. 진짜 죽었는지. 너 정말 말을 왜 그렇게... 아빠랑 엄마가 너 힘들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한테 뭐든 해주려다가 일이 그렇게 된 거였어. 너도 알잖아. 아빠가 일부러 그랬겠니? 그저 너 잘 되라고. 우리 아이답지 않게 똑똑하니까 너 대학도 좋은 곳 보내고 싶어서 욕심낸 거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잖아요. 저 아버지 찾아온 빚쟁이 덕분에 수능 말아먹었고 혼자 힘으로 돈 벌고 또 재수해서 의대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개천에서 용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합격했어? 아유 장하다. 그래 그게 개천에서 용 난 거지. 근데 어머니,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게 저한테 제일 비극적인 말인 거 알아요? 사실 개천이든 또랑이든 환경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용이라는 건 승천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개천에 새끼친 부모란 사람들이 자식 새끼 발목 잡고 있거든요. 애초에 날아오르는 게 가능은 할까? 근데요, 전 발목을 잘라서라도 혼자 날아오를 거고 성공할 거니까 두고 봐요. 너 지금 그 말 이 엄마랑 인연을 끊겠다는 말이니?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우리보다 더 자식한테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자식이 이렇게 나오는 법은 없어. 아들은 코웃음을 쳤죠. 어머닌 늘 아래만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살아갈 힘이 나는 건지. 나보다 더 가난하고 더 끔찍한 사람들 보면서 자기 위로하니까 인생이 그따위죠.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늘 위를 봐요. 다른 집 부모였으면 저 같은 아들 못 키워서 안달이었을 거고 까치발 들고라도 나 올려줬을 텐데 하고요. 그니까 어머니는 앞으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쉬면서 사세요. 제 인생에서 걸리적거리지 말고. 가슴 아팠지만 이런 말을 듣고도 저는 아들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조금 독해지기 시작했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고 아들에게 돈을 송금했던 겁니다. 덕분인지 아들은 의대를 무사히 졸업했고 아주 가끔이지만 저도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반찬을 싸다 준다는 핑계로 아주 가끔씩 말입니다. 뭘 이런 걸 또 가지고 와요. 어차피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아이 그래도 밥 자꾸 안 먹고 그럼 너 나중에 크게 아파. 뭘 아파요. 제가 멀쩡하다는데 왜 자꾸 사람 귀찮게 해요. 짜증내는 아들 눈치를 보다가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아들, 우리 옆집 할머니 있잖아. 그 속이 더부룩하고 변 색깔이 검은 빛이 난다는데 혹시 큰 병일까? 너한테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아들은 기가 찬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그 할머니? 어머니 아직도 그 동네 사람들이랑 어울려요? 그 거지 같은 것들이랑 좀 어울리지 마세요. 나한테 피해준 것도 없는데 왜? 아 그리고 엄만 이제는 돈도 안 빌려줘. 알잖아. 말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좋은 분이야. 좋은 분? 애초에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야죠.
그걸 왜 어머니를 통해서 나한테 묻고 있냐고요. 그깟 돈 몇 푼이 아쉬워서? 그런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참고 참다가 악화시켜서 자식들한테 죽는 소리 하는 것뿐인 건 아세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다시 가난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자식한테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돈도 알뜰하게 썼고 평생 아끼며 살았다는 망상에 찌들어서. 아들, 그럼 내가 할머니 모시고 이 병원으로 올 테니까 좀 봐줄래? 됐어요.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해요. 제가 그 할머니 몰라요? 아는 사람이라고 깎아달라고 할 위인인걸. 차라리 이왕 참는 거 쭉 참다가 얼른 죽으라고 하세요. 너 미쳤니? 넌 의사라는 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도태될 인간은 빨리 죽는 게 맞아요. 그게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깨달은 진리고, 암 걸려서 오래 살아 뭐예요? 안 좋은 유전자만 줄줄 남길 텐데. 또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고. 자꾸 도와주고 챙겨주니까 세금이나 낭비하는 거잖아요. 인간들 요즘에 너무 오래 살아요. 그것도 문제라니까요. 조선시대처럼 죽을 사람은 빨리 죽어야 산 사람이 살지. 그 말을 듣고 저는 혼자서 많이 울었습니다. 꼭 저한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솔직히 그때는 좀 무섭기까지 했죠. 이전에는 아들이 저희 부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엇나갔다 판단했지만 이제는 감정이란 게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없고 자식에게 민폐가 되는 노인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저는 한동안 아들을 찾아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저희 집에 오면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그 근처도 오기 싫다던 아들이 집 앞에 온 거였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죠. 어쩐 일이야? 오면 온다고 말을 해주지. 엄마가 금방 밥 해줄게. 아니 됐어요. 그냥 물이나 한 잔 줘요. 아니야, 엄마 금방 해. 아들이 모처럼 왔는데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하시던가요. 식사하는 내내 아들은 집을 쓱 둘러보면서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어머니는 왜 아직도 여기 살아요? 돈 아직도 못 모았어요? 사람들한테 돈 안 퍼준다더니 아버지랑 하나 다른 게 없네요. 역시 부부라는 게 이런 건가? 무슨 말이야? 안 퍼줬어. 진짜야. 됐고. 어머니, 나 결혼해요. 내일 상견례도 있고 결혼식도 올릴 거고요. 정말? 아니 인사도 없이. 그럼 집을 좀 도배해둘까? 아가씨가 보고 좀 놀랄 수도 있겠네. 엄마가 일 따라다니면서 도배도 배웠으니까 금방 할 수 있어. 옷도 한벌 사야겠고. 어떤 아가씨야? 옷이며 도배며 생각하지 마요.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궁금해하지도 말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상견례 자리에 그럼 이러고 가? 그리고 뭐라도 알고 가야지.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고아라고 했으니까 오지 마시라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고아라니.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를 왜 죽은 걸로 해? 멀쩡히 살아있어도 도움이 안 되니까요. 여자 쪽 아버지가 미국에서 꽤 큰 기업을 이끄는 재벌인데 우리 집안 얘기 알면 결혼 무산돼요. 그래서 고아인데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좀 있어서 어렵진 않게 산다. 그 정도로 이야기해뒀어요. 그러니까 상견례랑 결혼식 둘 다 그냥 모르는 척 눈 좀 감아달라는 건데 그게 어려워요? 가만히만 있으면 되잖아요. 고아는 되고 가난한 부모는 안 된다는 거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노후 대비 안 된 부모가 있다는 건 그쪽에서 오히려 질색할 일이죠. 여자 쪽에서 홀 시어머니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건 유리한 조건이고요. 아들! 어머니도 봐요. 어머니 아버지 둘 다 형제 자매가 수두룩하면서 그 누구 하나 우리 힘들 때 도움 줬어요? 오히려 단물만 빼먹고 튀었지. 그것 때문에 평생을 남이 싼 똥이나 치우며 살아야 했고요. 그러니 오히려 고아가 낫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들어? 아들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결정권 없잖아요.
두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겠다는 결정했을 때 어디 제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번엔 제 결정에 따라 달라는 거죠. 아들이 높이 날아올라 보겠다는데 또다시 발목 잡지 마셔야죠. 제 수능 한번 망친 게 아버지였는데 이번엔 어머니가 결혼까지 망치시게요? 이번 결혼 잘 성사되면 개인 병원 차려서 나갈 수 있고 그럼 어머니도 이런 고생 끝이에요. 저도 보답할게요. 적당히 돈 드린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너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사기야. 평생 거짓말하면서 살아야 하는 일이야, 알아? 의대 다니면서 과외하고 피똥 싸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젠 그럴 힘도 없고. 사기든 뭐든 나도 살고 봐야죠. 이 기회에 가장 높은 곳으로 가서 그 누구 입에서도 개천의 용소리 안 나오게 그렇게 살 겁니다. 그니까 어머니도 저 좀 도와주세요.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아들에게 크게 실망했어요.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사기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땐 아들이 뭘 하든 신경을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꿈에 죽은 남편이 나타났죠. 남편은 한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천천히 다가가 남편을 불렀죠. 여보, 왜 그렇게 울어? 무슨 일이야? 희한하게 그때 그 순간엔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제까지 쭉 함께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고 뭔가를 옷소매로 쓱쓱 닦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게 뭔지 살폈죠. 동시에 뒤로 나자빠졌고요. 아들 사진이 왜 여기 있어? 저는 남편이 닦고 있던 게 아들의 영정사진이라는 걸 알고 그게 꿈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남편을 붙잡고 흔들었죠.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 당신 뭐야? 죽어서도 이럴 거야? 왜 이래 재수없게? 여보. 말해. 왜 우리 아들 사진을 재수없게 거기에 넣었어? 왜? 여보, 우리 아들 좀 따라가. 얼른. 뭘 따라가? 따라가. 아들 따라가라고. 저는 그 꿈에서 깨어나 한참을 앉았습니다. 잠들었다는 느낌도 없었고 오히려 눈만 감았다가 일어난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생생했던 꿈이었기에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죠. 따라간다? 어딜 따라가라는 거지? 머리를 굴렸지만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배운 거 없이 무식한 저는 단순하게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일단 이른 아침에 최대한 잘 차려입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무작정 그곳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아들이 집 밖으로 나왔고 저는 그 뒤를 택시로 몰래 밟았죠. 고즈넉한 느낌의 예쁜 한정식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직감적으로 그곳이 상견례 장소라는 걸 알겠더군요. 그래서 차마 들어가지 못했죠. 이게 맞나? 아휴, 이건 아닌데. 아들이 화를 낼 걸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졌고 진짜 아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까봐 두려워졌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곁을 스쳐 지나간 사람을 보고 저는 홀린 듯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상견례를 하는 듯 적당히 인사가 오고 갔고 저는 밖에서 티나지 않게 귀를 기울였죠. 직원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전화를 받는 척 휴대폰은 한쪽 귀에 대고 말입니다. 이렇게 화통한 걸 보니 아주 대성하겠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생전에 부모님들이 아주 대단한 분들이셨을 것 같아. 자네 보면 딱 내 아들로 삼고 싶어.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바로 그 문을 열어버렸죠. 앉아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절 쳐다봤고 아들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딱 한 사람에게만 고정돼 있었죠. 호탕한 웃음소리며 어미 끝을 길게 느리는 습관이 있던 목소리를 가진 사기꾼 강씨였습니다. 바로 우리 남편을 바지 사장에 앉히고 투자 사기를 쳤던 바로 그 인간이요. 참 오랜만이네요. 해외로 도주했다고 하던데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건가?
아니 누구신데 행패입니까? 전 그쪽 몰라요. 왜 몰라요? 당신이 우리 남편 감옥에 보냈는데 난 당신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당신만 아니었어도 우리 남편 그렇게 허무하게 가지 않았을 거야. 근데 설마 여기서도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야? 당신 딸까지 앞세워서? 무슨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요, 아주머니. 그럼 내가 경찰 불러보면 알게 되겠지. 내가 오해인지 그쪽이 사기꾼인지. 그때 아들이 제게 득달같이 달려들더니 휴대전화를 빼앗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분노가 아니라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저 인간한테 돈 줬니? 그래? 그게 건물을 올린다고 병원 부지 선정 때문에요. 어머니 진짜예요? 저 사람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는데도 정신을 차리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사기꾼 강 씨를 봤고 강 씨는 절 보면서 이내 픽 웃음을 터뜨렸죠. 그 사람 아들이었어? 와, 일이 어째 이렇게 엮이네. 뭐 들킨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지. 아줌마, 나 경찰에 잡아넣으려면 넣으시오. 근데 난 돈은 안 뱉어. 내 성격 알잖아. 내 사전에 지갑에 넣은 돈을 도로 꺼내는 일 없다는 거. 근데 이번 일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주면 아들 돈은 돌려드릴게. 내가 진짜 큰 인심 쓰는 거야. 이 작업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손해가 진짜 어마어마해. 덕 아들이 의심이 어찌나 많은지 죽은 내 친구랑은 좀 다르더라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되물었습니다. 저 여자 진짜 당신 딸이야? 본인 딸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던 게 맞아? 그게 왜? 나름 가족 사업인데. 그때 딸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강 씨의 옆구리를 찔렀죠. 아빠 적당히 해. 쪽팔리게 가족 사업이라니. 뭘 적당히 해. 어차피 들킨 것 주제 이미지 관리 아니야? 어쩌냐? 아까워서. 의사 사모님 될 뻔했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버렸네. 아씨 짜증나. 이러다가 신고하는 거 아니야? 강 씨는 재밌는 프로라도 보는 것처럼 배를 잡고 웃더니 제게 말을 걸었죠. 아줌마 어쩔 거야? 뭐 신고할 거야? 아님 못 본 척 눈 감고 깔끔하게 아들 돈 돌려받을 거야. 당신 아들 이제까지 모은 돈 전부랑 대출 사채까지 받은 돈인데 잘 생각해. 괜히 신고니 뭐니 뒤진 애비처럼 정이 찼다가 아들 새끼도 죽은 지 애비 품으로 뛰어들 수도 있잖아. 이 부모라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내 새끼를 위해서 뭐든 하는 게 부모맘 아니야? 당신 정말 최악이네. 어쩜 인간이 그래? 인간으로선 최악인데 부모로는 최고거든. 내 새끼 배불리겠다는데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야? 난 하나도 안 부끄러. 오히려 당당해. 어쩔 거야? 아들 저대로 망하게 둘 거야? 온몸이 덜덜 떨리고 주마등처럼 남편의 살아생전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던 모습, 그들을 대신해서 흘리던 눈물, 속죄한다면서 모든 죄를 다 인정했던 그 모습까지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죠. 우리 아들 돈 돌려주세요. 제발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까 우리 아들만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돈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제 말에 강 씨는 이를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아이 그래. 아이 아줌마 현명하네. 누구랑은 다르게. 예전에 내 가여운 친구놈이 우리 가족들한테 편지도 썼더라고. 뭐랬더라? 나더러 당당한 아버지가 되려면 자수하라고 했나? 미친놈.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면서 본인은 죄 인정 다 했고 나 그 편지 읽고 진짜 웃겨서 눈물이 쭉 나왔잖아. 돈이 없는 부모가 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병신 새끼. 호구 새끼인 줄 알았더니 그냥 병신이지. 요즘엔 그런 인간들 보고 하는 말이 있던데. 뭐 경계선장이? 맞지? 얼마나 멍청하면 나한테 호소를 하고 설득을 해. 그런 인간은 오래 못 살지 싶더라니. 그때였습니다. 제 아들이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죠. 이내 밥상 위에 올라가서 남자에게 국그릇이며 뭐며 다 던지기 시작했고 커다란 놋그릇으로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들을 말리고 여자는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자 아들이 때리는 걸 멈추고는 휴대전화를 들었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여기 오래전 사기를 쳐서 지명수배되었던 범죄자가 있노라고. 저는 그런 아들이 걱정되어 안 된다며 소리를 쳤어요. 너 돈은 어쩌려고? 저 인간 독한 놈이야. 하지만 아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도망치려던 여자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경찰이 와서 그들을 연행해 갔고 아들과 저도 조사를 받아야 했죠. 범죄 사실은 진짜였으니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이미 저희 아들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상태였기에 합의도 하려 하지 않더군요. 그러니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했고요. 일단 이 집 보증금 빼고, 그리고 너도 보증금 빼고. 이미 뺐어요. 이사 가야 된다고 미리 받아서 다 넘겼다고요. 그러게 그냥 두지 그랬어. 너가 늘 말하던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했어? 저는 속상해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죠. 몰라요. 나도 아버지 닮았나 보지. 어머니 신경 끄세요. 난 의사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깟 돈 갚는 게 뭐가 어렵다고. 아들이 의사인 건 맞았지만 레지던트였어요.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다른 사람들보다야 월급이 많다고 해도 그 많은 대출의 사채까지 감당하기는 버거웠을 겁니다. 저도 보태려고 이를 악물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몇 달은 그럭저럭 잘 버텼죠. 그런데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런지 아들이 아프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발작이 왔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아들은 크게 좌절했습니다. 의사가 공황이라니, 이제 난 망했어. 어머니, 저 벌 받나 봐요. 못되게 살아서. 아버지한테 막말하고 그래서 벌 받는 것 같아요. 맞죠? 이제 제 인생은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아들,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그거 정신력 문제야. 빚만 해결되면 다 괜찮아져.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공황장애라는 거 말로만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발작은 갑작스러웠고 통제가 되지 않았으며 목이 졸리는 사람처럼 헉헉거릴 정도였다는 겁니다.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었지만 의사 생활에 치명적이었고 아들은 갈수록 더 야위어 갔죠.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상황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도움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받아. 내가 자식들 용돈 차근차근 모아 적금 들어놨는데 이제 딱 만기가 됐어. 옆집 할머니가 그 시작이었죠. 아들이 죽으라고 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할머니가 돈이 어딨다고 이걸 주세요. 저 못 받아요. 어차피 갈 날 얼마 안 남았어. 자네가 내 자식들보다 날 더 많이 챙겼고, 그러니 이 정도는 내가 주고 싶어 그래. 그리 큰 돈도 아니야. 일단 급한 불 먼저 꺼야지. 사채라며. 할머니, 얼른 받아. 팔 아파서 팔 떨어질 것 같으니. 그 다음엔 저희 언니였어요. 도박한다고 저희한테 큰 빚을 두고 떠나 소식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미안해. 내가 그땐 정말 맨정신 아니었어. 지금은 나 재혼해서 포장마차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 매번 갚아야지, 너한텐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못했어. 언니가 정말 면목이 없다. 장례식도 못 가고 너무 부끄러워서. 미안해. 일단 이거라도 받아. 이자는 못 넣었는데 그건 차차 살아가면서 다 갚을게. 알았지? 언니, 미안해.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너무 늦게 와서 미안. 언니는 절 안아주며 눈물을 펑펑 쏟았고 저 역시 그런 언니를 용서했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간 남편에게 그리고 저에게 조금씩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왔더군요.
갚지 않아도 되니까 잘 쓰라고 하면서 말이죠. 가장 마지막에 찾아온 것은 죽은 남편의 사촌형이었어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빌려간 돈의 2배를 돌려줬죠. 저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 사람 끝까지 자기 형 그럴 사람 아니라면 믿었어요. 아세요? 압니다. 그런 녀석이라는 거 잘 알아요. 근데 왜요? 당장 돈이 필요했고 걔라면 도울 줄 알았으니까요. 저는 실수 아니에요. 그놈 착한 거 이용했고 돈 생겨도 돌려줄 생각도 안 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죽었다는 소식 듣고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죽인 것 같아서. 매일 꿈에 나타나서 내 앞에서 엉엉 우는데 그게 다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원망할까봐, 용서받지 못할까봐 계속 외면했어요. 그래도 오셨어야죠. 뭐라도 했어야죠. 너무 미안하니까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겠고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다 소식 듣고 비행기 타고 온 거고요. 더 외면해서는 제가 죽을 것 같아서요.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죄값 제대로 치르고 싶으니까요. 실제로 남편의 사촌형은 제 아들에게 한 방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좋다고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꿈속에서 제 남편이 엉엉 우는 건 적어도 안 보겠다고. 멍자국 보고 차라리 껄껄 웃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다행히도 그 돈까지 더하니 가장 급했던 사채를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침에 쏟아지던 독촉 문자도 오지 않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다행인 것은 아들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겁니다. 너 약은 안 가지고 가도 되는 거야? 운전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아직 못하겠는데 병원에서는 큰 반응이 없어서요. 오늘부터는 의존하지 않고 좀 버텨보려고요. 그래도 되겠니? 좀 불안한데. 진짜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 마세요. 알았어, 아들. 믿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을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이제까지 아들과 있었던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죠. 물론 당시에도 계속 빚을 갚고 있지만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저 아버지랑 진짜 닮았죠? 이상한 곳에서 사기나 당하고. 근데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아버진 적어도 사람은 잃지 않았다는 거. 전 다 잃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아버진 거의 다 돌려받은 건데 전 똑똑한 채 다 하면서 다 잃었네요. 아들, 그런 말이 어딨어. 아들도 잘해보려고 했던 거잖아. 아니, 전 쓰레기인 거 알아요. 사기쳤던 그 인간이 하던 그 말이 그간 내가 했던 소리더라고요. 돈 욕심에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보는 그런 인간. 나만 잘 살면 누가 죽어나가도 상관없다는 말까지. 저랑 하나 다를 게 없는 인간이었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면 계속 남한테 상처나 주면서 살겠구나.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정말 취했구나 느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죠. 엄마가 미안해. 모든 게 엄마 탓이야.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대신 앞으로는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도 둘러보고 기대서 살아. 인간은 혼자선 못 살아. 알았니? 네, 그럴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최대한 정직하게 살아볼게요. 아버지처럼은 못해도 다른 사람한테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게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고맙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잘 자라줘서. 그날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빚이 남아 있었고 매일 치열하게 일을 해야 했지만 그땐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그날 남편이 다시 꿈에 나와 환하게 웃고 있는 걸 봤어요. 그것 때문에 꿈이 떠올라 아들에게 말을 했고 아들 역시도 엄청나게 신기하다며 자신의 경험을 말했죠. 사실 상견례 가는 것도 말할 생각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면 그때 나중에 말하려고 계획했고요.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어머니한테 와서 말할 이유가 있었겠어요? 어차피 말 안 하면 속이는 건 간단한데? 생각해보니 아들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건 맞지. 근데 왜 갑자기 집까지 와서 말을 한 거야? 자꾸 어머니가 상견례 날에 뛰어들어와서 밥상을 엎는 꿈을 꿨거든요. 그것도 4번이나. 상견례 잡히고 나서부터 쭉 똑같은 꿈을 꾼 거고요. 그래서 계속 불안했던 거거든요. 뭐? 내가? 자기 빼놓고 상견례 한다면서 밥상을 막 엎은 것도 그렇고 표정도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 찾아가서 미리 말한 거였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때 얼마나 놀랐게요. 문을 확 여는데 난 이게 꿈인가 했다니까요. 저는 그 말에 껄껄 웃었죠. 너희 아버지가 너 걱정해서 그랬나 보다. 지금 생각하니 딱 아버지가 할 만한 짓이네요. 진짜 아버지가 나 보고 있었나? 좀 부끄럽네. 좀만 더 착하게 살아볼걸. 저나 아들이나 그런 미신을 딱히 믿진 않았지만 솔직히 그건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정말 남편이 그랬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아마 죽어서도 우리 아들 앞길 살피고 있었던 거겠죠? 그 바보 같은 양반이라면 충분히 그랬을 테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젠 그런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 최근엔 섬마을에 의료봉사도 나가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 아들이 잘 살펴주고 있거든요. 할머니 왜 병원 안 들려요? 한번 오라니까. 아이 됐어. 나 아픈 거 없는데 뭘 자꾸 병원에 오라고 해. 에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오래 사실 거 아니에요. 네? 의사들 둔 이웃 주민이 있으면 이럴 때 써먹어야죠. 그 예약 잡아둘 테니까 무조건 와요. 무조건. 고마워. 하여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니까. 착해 빠져서는. 솔직히 착하단 말은 저도 들으면 흠칫 놀라곤 합니다만 천천히 적응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상처를 하도 받아서 막말을 좀 했던 건 있어도 근본이 나쁜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아들이 말하는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착한 마음은 멸종되었고 선한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외쳤던 아들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여전히 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 사람을 구하며 누군가를 위해 선뜻 자리를 양보하는 따뜻함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그걸 보면 자신이 틀린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그런 이들이 남아있다는 건 선함이 결코 나약하지 않다고 말했고요. 또한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뜻이니 선한 마음이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함은 약함이 아니다. 악함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라고요. 여러분도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착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또 이기적으로 계산만 하면서 살지 마세요. 조금 바보처럼 보이더라도 사람을 믿고 사랑하면서 사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줄 사람들이 곁에 함께 할 테니까 말이죠.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끝으로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곁에 좋은 사람이 넘치길 기도드려요.